자, 그러면 화폐 정리 사업을 이제 보기 전에 구한말 화폐 그 가정, 그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고 정리하고 나서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수호조교 부록에 보면 개항장에서 일본 엔화, 그러니까 은본이 재입각한 일본 엔화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이게 전국적인 유통이 아니라 개항장에 한정돼서 이제 유통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본 화폐가 이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이제 뭐냐면 해관세 설치하고 또 연결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이제 조율통상 장정에 따라서 관세 자주권이 회복이 됐는데 이때 이제 관세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관세 운영은 누가 장악했냐면 청나라 조정에서 운영을 했어요. 이걸요. 그래서 청나라 정부에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청나라 정부가 이제 이걸 하다가 이게 좀 약간 돈이 많이 들고 이제 좀 귀찮으니까 일본에게 뭐냐면 위탁을 했거든요. 아웃소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위탁을 하면서 일본에서 이 관세를 낼 때 뭐냐면 엔화로 이제 내도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 엔화가 확산될 수 있는 바탕이 됐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제도화시킨 게 뭐냐?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야.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이제 예전에 그 신식화폐 발행 장정 전에 신식화폐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개정을 해서 일본 정부가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이죠. 1차 갑오개혁 때 이제 신식화폐 발행 장전을 이제 그 공포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은본위제와 그다음에 어 뭐냐면 일본 화폐의 전국적인 유통, 보조 화폐인 백동화를 발행했다. 그래서 은본위제를 실시했던 건 뭐냐면 그다음에 일본이 은본위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요게 맞춰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인제 한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개항장 중심으로 인제 했는데 이걸 인제 일본 화폐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제 은본위 제도니까 은화를 만들어야겠잖아. 근데 은화와 함께 보조 화폐로서 그 백동화, 적동화 등등을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 백동화를 이제 많이 사용했죠. 은화 자체가 은이 부족하니까 못 만들고요. 그래서 이 신시화폐 발행장조는 그 당시 조선 정부가 신시화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했던 것을 일본 정부가 그 당시 이제 1차 갑오개혁이죠. 이 갑오개혁에 이제 어 김호중 내각이 뭐 압력을 둬 갖고 만들었던 것이 신식화폐 발행장정이다. 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인제 보면 본인화폐 외에도 이렇게 항동화, 그다음 적동화, 백동화를 만든 보조화폐를 보는데 은화 대신에 이 백동화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7 조에 보면 새화폐를 많이 주류하기 전에, 왜냐하면 인제 은화를 많이 주류하기 전에 그 화폐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분간 외국 화폐도 섞었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뭐냐면 엔화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후에 인제 우리나라의 확대된 통화는 백동화거든요. 이 백동화가 상당히 많이 인제 만들어졌어. 이 백동화 같은 경우에는 뭘로 만들었냐면 일단은 동이죠. 구리하고 니켈이 인제 섞어 만든 거예요. 예, 백동화가. 근데 이제 이 비중이 함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남발하면서 백동화의 이런 구리나 니켈 함량을 떨어뜨렸고, 예, 일본인들이 위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거기 이제 조선 상인들도 위조를 했어. 예. 등등 해 가지고 백동화 가치가 하락됐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제 이게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그 당시 외국인 고문들이 이제 경제 고문들이 "이거 너무 찍어내지 말라."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인제 이 뒤에 메가다 할파 개혁 때 주로 타겟이 됐던 것이 이 백동화예요, 백동화. 자, 그다음에 인제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근본위 체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본위 체제에서 근본위 태환 제도로 인제 바뀌게 되거든요. 근본위 태환은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앙은행을 만들어 놓고 이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키죠. 금을 예치시키고 그 금에 따라서 뭐냐 지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지폐가 이제 일종의 금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하는 제도가 근본이 태환 제도인데, 이 근본이 태환 제도가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학살이 돼요. 영국이 그 당시에 금융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근본이 제도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근본이 태환 제도를 하자 해 갖고 인제 하는데,
근본이 퇴안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중앙은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중앙은행을 이제 조례를 공포하고요. 그리고 태환금권 조례를 공포하고 관련된 화폐 조례를 공포해. 자, 이게 근본이 태안 제도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시도는 했지만 금의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우리나라가 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의 보유량이 적었던 건 이유가 뭐예요? 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일본이나 뭐 미국 등등을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근본이 태안 제도가 이제 실시된 것은 메가드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관련된 중앙은행 조례라든지 뭐 태안 금권 조례 뭐 등등등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관련된 상소문 이렇게 하자는 상소문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제은행권이 확산되는데 원래 제은행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화폐이긴 하는데 뭐냐면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화폐예요. 그래서 제일은행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은행이 발행한 화폐죠. 원래 제일은행은 개항류에 사립으로 이제 했죠. 사립 제일은행이었다가 이게 국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 일본 정부가 운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제일은행권이 확산됐냐? 자, 일본의 근본위 제도가 실시되면서 일본의 엔화가 국내 유입이 금지돼. 일본의 근본이 태안 제도가 실시하면 이게 1898년이거든요. 그 이제 왜 엔화가 국내 유입 금지됐냐면 근본이 태안은 금을 보관해 놓고 그에 맞게 이제 지폐를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본도 그 당시 그렇게 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발행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적은 지폐가 한국 건너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일본에 이제 유통되는 화폐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일본 엔화의 국내 유입을 금지시킨 거야. 조선 국내 유입을.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제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제은에서 발행하는 제은행권을 일본 엔화 대신에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러일 전쟁 이후에 군포로 활용되다가 확산되다가 나중에 메가다의 화폐 개혁 이후에 본인 화폐로 사용됐다. 그 기간이 1905년부터 해서 1911년까지예요. 예. 그럼 11년 이후부터는 뭐냐? 요때는 이제 제일은행권이 이제 폐지되고 대신에 이제 그 중앙은행권이 조선은행을 만들죠. 조선은행. 그리고 조선은행에서 조선은행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조선은행권이 발행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1905년에서 조선은행권이 발행한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제일은행권을 이제 주로 본위화폐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 좀 정리를 했어요. 예.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좀 엉터리긴 하지만 이게 엉터리가 아니라 좀 글이 좀 약간 그죠? 예. 좀 글씨가 그렇지만 대충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비상교과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비상교과서 그 내용이 있는데 요거 내용이 너무 적어. 그래갖고 여기 이제 인고용으로 좀 약간 더 보충 설명하면서 이제 좀 할게요.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그 정리한 내용을 이제 좀 보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7차 교과서 관련된 내용 때는 되게 자세히 돼 있는데 이게 많이 축소됐어 그 내용이. 자, 화폐 정리 사업 이렇게 이제 볼게요.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또 하고 또는 이제 그 여기 뭐냐 재정 그 뭐냐 정리 사업 이렇게 이제 또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면 메가드 화폐 정리 사업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목적이 한국 화폐를 정리해서 주로 이제 백동화죠. 백동화 엽전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서 일본이 이제 금융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재정과 유통 체계를 장악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식민지 경영에 적합한 형태를 개편하는데 되게 금융은 이제 뭐냐면 경제의 어떤 그 뭐예요? 핏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핏줄을 장악해서 경제의 어떤 핏줄을 장악해서 핏줄이 금융을 장악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체제를 이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화폐 조례를 반포해 갖고 이제 실시를 했는데 자 내용을 보면 한국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하고요. 대한정부가 제국의 정부가 관세로 담보로 제은행권 차관을 도입했어요. 예. 자기가 필요해서 이제 했는데 그 차관 도입을 한국 정부 이름으로 한 거야. 그럼 왜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근본이 태안을 실시하려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전제 조건이 금이 있어야 되잖아.
네, 금이 제은행에 예치시켜야 되겠죠. 그 금을 사들이는데 주로 차관을 뭐냐면 했는데 이걸 한국 정부 이름으로 차관을 도입한 거죠. 일본 정부가 이제 한국 정부에 뭐냐면 빌려주는 식으로 해갖고 한국 정부가 이제 그 빌려가면 그 돈을 이제 제은행에 이제 금을 예치시키는데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화폐는 근본에 따라서 백동화, 엽전을 일본의 제은행권과 교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왜 그 근본이 태안제도를 실시했냐 당연히 일본도 그 당시 근본이 태안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에 맞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맞게 해야지 쉽게 이제 한국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동화와 엽전을 정리해서 일본 제은행권을 본의 화폐로 삼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엽전 같은 경우에는 잘 교환이 안 됐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제은행에서 교환된 그 엔화의 그러니까 제은행권하고 교환하는 바에는 그냥 갖다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아. 그 엽전을 녹여가지고 이게 어차피 구리잖아요. 구리기 때문에 녹여서 갖다 파갖고 엽전이 교환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본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았고 제일 보는 게 백동화인데 이 백동화는 가치가 확 떨어졌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함량도 상당히 미단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는 이제 함량을 갑, 을, 병 이렇게 구분하고요. 갑은 이제 최상의 함량을 가지고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교환해주고 을은 0.5대1로 이렇게 교환해줘. 병은 아예 교환해주지 않죠. 예. 자, 근데 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기 전에 일본인들에게 알려줘요. 일본인들에게 알려주면 일본인들도 이제 백동화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갑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을과 병을 어떤 식으로 처분했냐 하면 그 당시에 토지를 이제 구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농민들한테 가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갖고 예를 들어 여기가 시가가 이제 100원이면 내가 이거 200원 주고 살게. 그러면 당연히 200원 주고 산다니까 팔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팔 때 을과 병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을과 병을 이런 식으로 처분을 했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딱 이렇게 화폐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백동화가 이제 교환된다는 걸 공식으로 이제 발표하고 나니까 주로 이제 을과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한국인들이 많겠죠. 근데 이거는 뭐 교환을 안 해주거나 반값으로 교환한다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큰 손해를 보는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환할 때 1대1의 교환이 아니라 부동가 교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과 병 같은 게 병은 아예 안 하고 은은 0.5니까 부등가 교환이고 그래서 소액 교환을 거부하고 거액 교환을 인정해서 중소상인들이 그 타격을 먹고요. 교환 기간도 되게 짧았어. 3일에서 7일. 홍보도 기가 나고. 그리고 일본 상인들에게 교환하게 이 백동화를 이제 제휴했고 교환할 때 그 공식으로 공포하기 전에 이미 이제 사전에 정보를 알려줬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이미 을과 병을 토지와 매매를 해가지고 처분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냐? 금융공황이 일어났다. 자, 공황이라는 것은 디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폐 유통량과 그다음 물자 유통량 중에 물자 유통량이 많을 때 우리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부동가 교환을 했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가 축소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중의 통화가 총 통화량이 뭐 1억 정도 됐는데 이걸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중 통화가 뭐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돈이 그게 모자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 일단 이제 이게 금융공황이 일어나니까 상인들이 도산이 되죠. 왜 도산이 될까요? 일단 이제 앞에서 금을 이제 교환할 때 부등가 교환이다 보니까 상인들의 입장을 볼 때는 그 당시 이제 돈을 많이 빌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점주들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이 점주들이 당연히 그 교환을 해준다니까 빨리 이제 교환을 해야지 자기도 손해를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이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상인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이제 채무 상환을 하게 된 거야. 그 상인들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 그 유동성의 부족 때문에 상인들이 도산을 하고요. 당연히 그 점주들도 이제 점주들 되게 은행들이 많거든요. 민족계 은행들. 상인들이 도산하고 돈을 못 갚으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폭삭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행이나 이 당시 뭐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 금융자본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누가 인수했냐? 일본인들 자본들이 인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농촌 경제가 분해시켜서 농민을 농촌에 유리된다. 그래갖고 화폐 개혁 이전에 이미 농촌 토지를 구입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 을과 병은 이제 처분이 잘 안 되니까. 자, 거기에 농민들은 생산 단가에 비해서 뭐냐면 시장 가격이 낮단 말이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폭삭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 은행들이 그 당시 뭐 한인은행이나 민족자본들이 제은행에 예속됐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의 자본 축적과 경제 침략에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 산업 자산가 농촌 기업의 분홍종 성장을 봉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이때 내걸던 원칙이 뭐냐면 일제는 식민 지배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한다. 그래서 뒤에 하겠지만 일본의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을 통치할 때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원칙인데 하나가 가성비의 원칙이야. 그래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호가를 누리는 그런 가성비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일본 본국 정부의 지원 없이 그 통치 자금은 뭐냐? 그 국내에서 조달한다. 뭐 이런 원칙이야.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뭐 그 토지조사 사업도 이런 이란에서 이제 시작했던 거죠. 예,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메가드 화폐 개혁이 화폐 개혁만 했던 게 아니라 재정 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재정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요거는 여기에 이제 교과서에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설명할게요. 이 외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요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객관식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지방간이 징수한 세금 있죠. 이걸 직접 중앙정부에 보내지 않고 상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내는 간행을 외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기한이 11월 달까지 이렇게 납부를 해라. 근데 상인들이 이걸 3월 달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곧바로 이제 뭐냐면 납부하지 않고 요게 이제 빈 기간이 있 거냐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요걸 돈을 놀려요. 그래서 뭐 다른 데 투자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굴린 다음에 납부를 하죠. 아니면 이걸 유용이라고 하죠. 다른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용해가지고 돈을 먹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횡령은 아예 그냥 돈을 이제 떼먹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왜냐면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조세체계가 물란되고 정경유착이 되고 부정부패가 되니까 화폐 개혁 때 아예 외액 가능을 없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나냐? 자, 조선 상인들이 이렇게 그 유용을 해갖고 나름대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없으니까 조선 상인들이 자본 부족 형성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이용해갖고 이제 뭐 회사를 굴리고 하는데 갑자기 돈이 이제 회사 굴릴 돈이 없게 되죠. 그래서 자본 부족 형성이 일어났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에 말하면 유동화 부족이 일어났다. 유동화 부족 형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에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그 옆에 이제 태안제도, 근본이 태안제도, 뭐 은본이 이렇게 제도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재정을 일본에 예속하기 위해서 또 식민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차관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또 내정 간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자금을 지가 이제 뭐냐면 도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 이름으로 도입해서 뭐냐면 실시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한국 정부를 예정을 간섭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알고 있던 이제 민중들이 국채 보상 운동을 펼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그러면 메가화폐 개혁 관련된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05년에는 그 당시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해요. 백동화와 엽전 등을 일본의 제은행에 발행하는 새화폐 제은행권으로 바꾸게 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은행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일본 제은행에서 발행한 화폐. 일본 제은행은 한국 정부 제정한 목적으로 발행한 지폐인데 지폐 앞면에서는 제은행 총재 사진 없고 1행권, 5행권, 10행권 등 세 종을 이제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제은행의 조선 지점이 사실상 한국의 중앙은행이 되고요. 백동화의 가치가 2분의 1로 평가 전환되거나 교환이 거부가 되었다. 요거는 이제 백동화 중에 갑, 을, 병 중에 요거는 을과 관련된 거죠. 2분의 1, 0.5대 1로 해서 교환되는 거 을. 그리고 요게 아예 교환이 거부된 거는 병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 부동가 교환이라고 하죠. 부동가 교환. 화폐 정리 사업 결과 한국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타격을 왜 입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대한제국의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 차관으로 조달해서 거액의 국채를 떠안게 됐다. 그래서 제은행에서 이제 필요한 근본위 태환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을 이제 뭐냐면 구입을 필요한 자금들을 뭐냐면 어떻게 돼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이름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제국이 이걸 갚아야 빚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은 통관부를 통해서 전국의 재무소와 재무감독부를 설치하고 징세 업무를 이제 맡게 하고 한국 재정을 장악했다. 그래서 항실 재정의 주된 수입이었던 역에 딸린 토지의 소장로, 역둔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소장로와 그다음에 홍삼이라고 해서 잘 팔려. 홍삼은 이제 인삼을 말린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수출품 중에 제일 비중이 컸거든요. 한국 인삼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홍삼의 전매 수입도 국유하여 정부 재정에 통합하였다. 한편 일본인들은 상권이 개항장밖에 확대되면서 고리대금의 방법으로 한국의 토지를 사들였다. 외국인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한 걸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군산, 나주, 곡창지대, 주로 전라도 일대죠. 여기에 대규모 토지를 구입해서 농장을 경영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토지 매매 금지했다는 것은 강무개혁 때 했던 양전 사업 관련된 강무 양전에서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 요때 들어와서 1908년인가요? 그래서 1908년에 보면 외국인들의 이제 토지를 다시 매매를 허용해 줘. 당연히 통관부 시대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허용해 줬겠어요? 일본 정부가 허용해 준 거야. 그래서 1908년 이후부터는 매매를 허용해 주고요. 그다음 부동산 등기 제도도 이게 제도화된 것이 이제 1908년 이후에요. 예,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했던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부동산 등기 제도가 처음 실시한 것 좀 이해하지만 이미 개항 이후부터 그러니까 1908년 통관부 시대부터 이 부동산 등기 제도가 이미 등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없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음. 어. 자, 하여튼 여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정리가 빠졌네. 예전에 정리해 놨는데 넘어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들 배후에 관장하고 일본의 이주를 돕기 위해서 이민법을 개정했다. 너일 전쟁 이후에는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분으로 한일 의정서 이게 명분이죠. 한일 의정 필요한 이제 일본 정부가 필요한 그 토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분으로 대규모 토지를 수탈했으며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국유화된 항시소의 토지를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판매했다. 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와 이제 만주 지역에 토지를 약탈 목적으로 세운 국책 회사죠. 예,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이제 구백동화 교환의 권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그 당시 백동화를 갑종, 을종, 변종으로 나눴고 그 백동화를 감정하는 사람들을 두어 형체와 모양이 양호한 갑종 백동화를 당시 시세 2.5% 평가했다. 이보다 질이 떨어진 을종 백동화는 1종을 매수하고 질이 더 나쁜 병종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았다. 한국인들 중 병종 백동화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재산을 피해를 입었으나 일본 상인들 이미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해서 토지를 매입한 등 이익을 챙겼다. 자, 이후 1909년에 탁지부 대신 명의로 구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를 반포해서 1910년에 백동화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경제적 구국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경제 구국운동. 그래서 경제적 구국운동을 이제 이렇게 그 시기선으로 이게 살펴보면 앞에서 이제 얘기한 내용도 있죠. 잠깐. 이게 방공령, 상권수운동, 이권수운동, 보안의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에 이런 그 자본들, 우리나라 국내 자본의 형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이권수운동이 이런 것들은 좀 언급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순서 없이 이제 쭉 이렇게 경제 구국운동과 관련된 내용 기술했지만 여기 크게 이런 부류에서 이제 경제 구국운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상권수를 위한 노력 이렇게 있죠. 자, 이모군란 이후에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 밖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청과 일본 상인들도 한성에 상점을 두고 상권을 확대해 나갔다. 자, 이들은 수입품 외에도
시전상이 취급했던 목련이나 명태 등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호황을 줬던 객주 등 상권이 점차 위축되었다. 그래서 외국 상인들 침탈을 대응하고자 객주를 비롯한 조선 상인들이 상해사를 이제 세워 상권을 지키려고 했다. 자, 이게 상해사라는 것은 주식회사는 아니에요. 이건 주식회사는 아니고 주로 이제 유한회사죠. 몇 명의 물주들이 주로 이제 자본을 모아가지고 세운 회사인데 되게 객주나 뭐 고부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본을 모아갖고 세운 회사를 상해사들이야. 이 상해사들은 정경 유착을 통해서 그 당시 독점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880년대 초에 대동상해나 장통상해를 세워서 외국 자본과 경쟁을 했다.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해사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항 이후에 무역이 확대되면서 차츰 국내 산업자본이 성장하고 개화파의 근대회사 제도의 소개, 그다음 외국 회사들 국내 진출을 자극받아서 1980년대 조선상인들이 상해사를 설립했다. 그 대표적인 상해사가 대동상인데 일종의 대동상해는 오늘날만 종합무역상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980년대 초 평안도 상인 20명의 자본을 모아서 인천항에 설립된 유통회사다. 그래서 이제 전국 곳곳에 직원을 파견하여 쌀이나 소가죽을 사고 팔았으며 해외 무역도 관여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이 밖에도 경강상인 집단들이 이제 활동을 보면, 자, 이때 일본 상인들이 세고 공방을 독점하자 일본 상인들이 주로 이제 세고 공방을 뭘로 했겠어요? 목선호한 게 아니라 증기선호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증기선을 구입했고 개성 상인은 수출 유통에 참여하여 한성 이북 지방의 상권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로 조선 상인들은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시전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 상인들의 점포 철수 요구 철시를 하겠다. 철시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철시라고 하죠. 일종의 정부나 이제 뭐 이렇게 저항하는 형태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저항 운동은 조선 정부의 무기단 대응과 청년 양국의 거부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 후에 시전 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이제 뭐냐면 요 명칭 외워두셔야죠. 자, 조직하여 외국 상인들의 국내 산업을 제한하고 한국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려고 했다. 자, 이거를 이제 뭐냐 상권 수호 운동이라고 해요. 상권 수호 운동. 예, 상권 수호 운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상해 설립하고 정부의 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당시에 뭐 그 육일주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양의 회사와 관련된 회사 조직 관련된 내용을 신문에 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육일주의 이제 회사설이 있어. 한성수고에 있는. 그래서 이제 육일주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 회사 설립 위해서 상해 규칙을 작성했고 또한 한성수보에 회사설이라는 제목의 논술을 씌워서 합작회사 설립 필요성, 주식회사 설립의 요령 등을 소개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합작회사가 이제 상회사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는 이제 여러분도 알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상회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상회사는 대개 간회사 세우거나 내외화문의 회사 구조를 올려 허가를 받던 간원 방식의 회사다. 요미 이때부터 이제 뭐냐, 이 간원 방식의 회사에서 이미 정경유착적 성격이 띠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지방에서 세금을 매기는 간행을 막고 회사를 매기도 지방 재정에 충당된 상업세를 중앙으로 옮기면서 상회사가 상권을 장악하고 지원했다. 그래서 상업세를 이제 뭐냐면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하게 하고 그 뭐냐면 대신에 그 지역의 어떤 독점권을 이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강무 정권의 이제 경제관을 좀 볼 수 있어요. 강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뭐 상공을 발달하지 못하니까 강력한 정부의 어떤 지원 아래 뭐냐면 경제를 이끌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지원 아래 이끌다 보니까 이런 상해사들에게 독점권을 주고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독립협회라든지 뭐 이 당시 이제 그 계합파들 입장 볼 때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면 그거는 영미식 자유 경쟁을 하자. 왜 얘네들에게 독점권을 주고 그 여러 가지 권한을 주냐.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해상 공구의 폐지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인식에서 나온 거예요. 얘네들 인식이.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한편 개항 이후에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생산 구조와 산업 분야가 흔들리자 국내 경제 체제를 개혁한다는 일이 시급하였다. 자, 6일주는 한성순보에서 회사설을 기구하여 근대적 회사 설립, 주로 상해사나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죠. 개항기 때는 상회사가 이제 주였고요. 주식회사는 있긴 있지만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자, 근대적 기업 육성을 볼게요. 자, 외국 자본의 침탈이 심화된 가운데 18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상인층과 전현직 관료들이 근대적 기업을 세워 경제적 그, 어, 세워 열강대 경제 침략을 맞서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업자본이든 그다음에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해서 결국에 일본 자본에게 먹혔다. 결말은 안 좋아요. 자, 대체로는 관료 출신의 자본가들이 은행, 해운, 철도 등 비교적 많은 자본이 필요한 분야의 회사 설립을 주도했다. 자, 개항 후에 일본 상인들이 국내에 이제 들어온 일본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상권을 넓혀갔는데 주로 이제 일본 금융기관은 이제 제일은행이죠. 제일은행. 개항 이후부터 이제 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을 세워서 이제 한국 상인들 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은행들이 만들어졌는데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체은행, 천혜은행 등등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워져 조세금 수납이나 한국상의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자, 여기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조선은행인데 조선은행은 전현직 관료들이 주식을 모아서 만든 한국 최초의 근대은행이야. 근데 이 조선은행은 뒤에 이제 1910년, 11년인가? 네, 11년에 이제 일제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은행이죠. 예, 이 조선은행은 아니에요. 관련성이 없어. 이름만 동일한 것뿐이야. 예, 그래서 이 조선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나중에 뭐 조은행이나 뭐 한일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또 기원이 되긴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도 외국 무역의 확대로 성장해온 업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대한협동 우선회사, 인천 운선회사, 대한협동 우선회사, 그다음 인천 우선회사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가 만들어졌으며 국내 기업들은 철도회사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철도회사 중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대한철도회사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거 만드는지 물론 철도회사 세웠다고 해서 철도를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철도를 만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주로 간선은 못 만들고 지선을 만들고 있죠. 간선에서 이제 이렇게 지선이 있잖아.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돈하고 자금이 잘 안 됐죠. 결국에 일본한테 다 뺏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는 철도를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려는 흐름하고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뿔셈에 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읽어보고요. 자, 제조업 분야에서도 민간인들에 의해 근대적 회사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때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제 상업자본이죠. 상업자본.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들 말하죠. 그래서 한성의 종로 직주사, 한성 재직회사. 그래서 이제 이 재직회사 관련된 내용들 있는데 이렇게 있고 잠깐 이거 아니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재직회사 등이 이제 세워져 근대적 집기로서 생산량을 늘렸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진 근대적 집기를 수입해 갖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정부의 금융 지원이나 관세장 등 보호 장치가 없어 일본에 들어온 면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상업과 무역 분야에서 마포 미상 회사들을 미상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쌀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비롯해서 여러 회사가 세워졌다. 상업회사들은 대체로 조선국의 도구의 연장이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이제 정경유착적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항시 특정 도구에게 뭐냐면 회사 설립을 허가하고 특정 물품의 독점적 영업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항시 재정기관이나 내장원에서 영업세를 바치게 했다. 내장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강무 정권 때 어떤 경제적 중심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어요. 좀 볼게요. 상업과 무역업 분야에서 회사 설립이 두드러졌다. 이는 대한제국의 항제권이 강화되고 항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 기능이 확대되면서 내장원이 영업세를 내고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거나 세금을 걷는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출현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항 이후의 여러 제약 조건에도 현대적 산업자본이 성장하고 있었으나 결국 한계가 있었죠. 외국 자본의 침투와 정부 지원 정책 부족 등등
이런 것들에서 성장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산업자본뿐만 아니라 상업자본이나 금융자본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방공령 실시 관련된 내용을 보죠. 그래서 인제 이 방공령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정된 이제 조율통상 장정을 통해서 도의 관찰사가 해외로 나가는 이제 뭐냐면 그 쌀을 수출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갖게 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러지만 단서 한 달 전에 그걸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통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본이 인제 뭐냐 그걸 통보를 안 한 게 일본 측의 주장이고 안 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일으킨 게 방공령 사건이죠. 예,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조선에 들어온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사들이면서 조선의 곡물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따라서 뭐냐면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홍련호 국내에선 곡물이 부족해졌다. 자, 식량 사정이 악화되니까 지방간들은 이 지방간은 관찰사들 얘기예요.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의 규정을 바탕으로 방공령을 내려서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고자 했다. 그때 이제 방공령을 대개 보면 한 20번 내었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 이제 2번 정도 항해도 방공령 사건하고 환경도 방공령 사건은 인제 뭐냐면 일본 측의 항의로 번번이 해체됐다. 그래서 한 달 전에 통과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큰 손해를 뭐냐면 입혔기 때문에 "배상금을 내라." 그러면 정부 측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자, 이 방공이라는 것은 보면 지방장관의 직권 중에 천재와 병난이나 극박의 사정으로 인해 식량 고부에 급박해지거나 쌀가 폭등 형성이 일어날 때 그 지방 산출 양국을 타 지방이나 타국을 유출하지 못하는 조치를 얘기하고요. 조선시대 때 관찰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1889년부터 1889년과 1890년에 항해도와 함경도에서 실시한 방공령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함경도 강찰사 조병식. 이 사람 많이 알죠? 예, 거부 군수였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살아남았어, 이 사람이. 하여튼 조병식은 1개월 전에 외국 담당 관청에 알리고 방공령을 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통보받은 날부터 수출 금지까지 1개월 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우리는 1개월 전에 통보를 못 받았다. 관악기는 받았지만 1개월 전에 받지 못했다는, 이미 28일이나 29일 전에 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방공령의 취소를 요구했다. 오히려 이제 일본은 방공령으로 자국 상인들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자까지 계산 그들의 배상 청구 문제는 양국이 4년이나 절충 끝에 결국 조선정부 양보로 함경도 항해도 방공령에 대한 배상으로 11만 원을 지불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이후 이제 방공령을 내리는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 그 당시 이제 그 곡물 구매층이 도시 빈민층이나 농촌 노동자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영학당이나 이런 당에서는 뭐 방공령을 다시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요 국제보상 운동을 보죠. 국제보상 운동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거 내용 보면 자, 일본은 통관부 설치 이후 한국의 식민 지배에 의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폐 정리, 정부 부채 정리, 수입 토목공사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을 강요했다. 자, 이게 이제 배경이야. 이 차관은 이제 뭐냐면 한국에서 경찰기구를 확장하거나 한국에 거주한 일본이면 시설 등,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뭐 제은행에서 금을 사들이거나 뭐 등등 해 갖고 사용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 정부에 이런 차관을 도입하고 나서 자신들 식민지 지배 구축에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제국이 상당히 많은 빚을 지게 되죠. 이것이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일본은 인제 뭐냐면 이 국채를 인제 이렇게 짊어지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내정 간섭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인데 국제보상운동. 일본이 막대한 차관을 뭐냐면 도입을 하게 하고 한국 정부에게 차관을 짊어지게 한 다음에 내정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또 운동이 국제보상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관 도입 후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이제 심해지자 일부 지식인들이 일본의 진 빚을 갚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자,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1907년에 김강재, 서상동을 제의로 대구에서 국제보상운동이 시작됐다. 대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대구에서. 예.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보면 이제 국제보상 관련된 뭐 공원 하나 있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있고, 자, 이 운동은 국민의 선거를 모아서 일본의 진 빚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전 국민들의 모금 운동이었고,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주도를 해갖고 확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성에서는 국제보상기성회가 조직되고 전국에 약 20개의 국제보상운동단체가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민이나 상인, 학생, 지식인뿐만 아니라 부녀자, 승려, 어린이날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음주로 그 절제를 했고, 여자들은 생활비를 절약하고 비녀와 반지 등을 팔아 성금을 냈다. 그리고 일본 유학생과 국가의 동포들도 성금을 보내왔고, 고종황제와 이제 정부 대신들도 금연을 하면서 동참했다. 그 결과 19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그러나 이제 일제가 이제 다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국제보상운동 한다면서 일본의 어떤 이제 그런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놔둬서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양기탁을 성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세워서 구속을 했어.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은 이제 국제보상운동이 중단됐고, 모금된 그 돈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기금으로 전달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한참 뒤의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뭐냐면 유용된 그 횡령된, 그러니까 거기에 모금된 돈은 일본이 뺏어갖고 자기가 썼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책에서는. 네,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전후 관계가 좀 시간적 거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예, 그 부분을.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국제담보금 연수증 관련된 내용인데, 그 국제 보상을 위한 100원에 기부한 내역이 기록됐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국제보상운동 취지서와 금모으기 운동 있죠. 예, 약간 비슷하죠. 이게 국제보상 운동을 했는데 금모으기 운동. 약간 이제 비슷한 운동에 취해졌죠. IF 당시에 이제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예. 기시감이 들죠. 이거 기시감이라고 하죠, 보통.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국제보상운동 취지서를 보면 일본의 이제 진 빚을 온 국민이 힘을 갚아 나라를 지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자, 이처럼 1907년에 일어난 국제보상운동은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 경제적 자유를 목표한 경제 구국운동이다. 자, 그로부터 작년 후에 우리나라는 1990년 IF 외환위기를 닥쳤죠. 이때 우리나라 국민은 제2차 국제보상운동에 불렸던 금모으기 운동을 벌여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있죠. 여기 국제보상운동 취지서 관련된 내용도 좀 외워두세요. 이 앞부분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어요. 객관식 기출문제 예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눈에 발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료 관련된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권리를 수호하기 노력해갖고, 이제 이 당시 외국 상인들 상권 확대에 맞서서 조선 상인의 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쌀값 폭등 해결하는 조선족의 노력 뭐 이런 게 있고, 계몽단체 운동 노력 이런 것도 있죠. 자, 각계각층에서 이제 경제 구국운동을 펼쳤다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경제사 관련된 비상교과서 내용이고요. 자, 다른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다른 교과서 내용은 좀 발제도가면서 볼게요. 이게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해난 교과서를 보죠. 해난 교과서 102페이지 볼게요. 해난 교과서는 거두진 모형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거두진 모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거두진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개항장에서 외국인들 거주를 허가하고, 요게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별도의 구역인데, 거두진을 이제 중국에는 조개라고 하죠. 조개.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이제 거두지라고 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조개나. 자, 서양 제품은 개항 이전에 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 특히 서양 원표의 인기가 높아서 조선에는 청의 혼삼을 수출하고 서양 목포를 수입하였다. 하지만 병인양을 겪으면서 조선시대 위전 척사 운동이 강해지자 정부는 서양 제품이 발각되면 먼저 참수하고 나중에 보고하라 엄명을 내리고 서양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당시 조선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 활동 범위가 개항장 심리 간행 이전이라고 하는 거죠. 제한되는 거주지 중심의 무역을 하였다. 조개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용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중국과 한국에서는 조개, 일본에서는 거주지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실제로 서로 섞어 사용했다. 때론 조개지를 외국인들 거주지를 일반적으로 가입기 때 사용하고 그 가운데 일본, 중국 등 특정국 국민의 조개지를 거주지로 지칭했다. 그래서 일본 인천의 조개지 또는 일본의 거주지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본 상인과 내륙의 조선 상인들이 중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개항장객주야. 예. 이 개항장객주가 새로 등장했고,
이런 거주지 무역으로 조선 상인들은 그 부를 쌓을 수 있었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됐다. 자, 그래서 중개 무역을 했다. 거주지 무역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면 자, 객주나 여각, 보부상의 대표적인 상인 집단인데 이 중개상인 집단이 객주는 위탁 판매를 이제 주로 하면서 숙박이나 대부업 등 했던 일종의 상업 자본가들이고 여각과 구별 없이 쓰이기도 하고 근데 여각과 객주가 크게 구별이 없어요. 다만 이제 뭐 굳이 구별하면 여각은 좀 자본구가 작은 걸 말하고 객주는 큰 걸 말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미국 소금 해산물 다루는 객주를 또 여각이라 부른다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개항장이 있고 서양 원포 수입국도 청에서 일본 바뀌었다. 일본 상인들은 영국산 면제품을 가져와서 팔고 이 초창기 때 이제 그런 거 나중에 자국산 면제품을 확대해서 팔았죠. 그래서 이제 바꿔서 팔았죠. 조선에는 쏘가죽, 쌀, 콩 등을 사왔다. 자, 이로 인해 국내 면포 생산 농가와 수공업자들이 이제 뭐냐면 타격을 받았고 쌀 부족으로 쌀가격이 폭등하여 일본의 경제 침투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커졌다. 자, 한편 일본은 자국 상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래서 부산 동우포, 아까 이제 두무포 사건이라고 설명했죠.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조선 상인을 대상으로 이간 통행세를 거두니까 그거에 대해 반발해갖고 이제 뭐냐면 그 일본 상인들이 반발하고 그 뭐냐면 일본 군대까지 총도 동원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두무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본 상인들의 불리한 조치를 처리시켰다. 이 두무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예, 지금 그 일본과의 관계는 예전에 이 교린 관계 바탕으로 이제 관계가 아니라 근대적 외교 관계, 근대적 관계다. 그리고 이간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지금 뭐야 이금이라고 했죠? 이금, 이금이에요. 이금을 걷는 대신 이제 관세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관세가 이제 무관세잖아.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달라고 일본한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상당히 거절하죠. 예. 자, 이 사태는 있고 일본은행은 조선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은행이 제일은행이야. 그래서 이 제일은행은 이제 부산이나 원산, 인천, 서울 지점 등의 출장소를 설치했는데 원래 이 제일은행은 사립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부 이제 국립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행은 조선에 지점을 두고 설치하고 일본 상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했고 일본 상인들도 이제 영사재판권에 기대어 약탈적 무역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상인은 개항장에서 조선 상인을 권하면서 공갈과 협박, 사기를 장행했고 거래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직접 채무자의 친족을 사는 마을까지 찾아가서 그 친족에게까지 채무를 징수했다. 이거 독점 그 지금 사금융 있잖아. 사채들 그 사채업자들이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일본 상인들이 별로 질이 안 좋았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에도 시대 때 일본 상인들 이제 주로 이제 중심 도시가 오사카와 도쿄 상인들이 이제 유명하죠. 동경에 있는 상인들 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이때 온 사람들은 이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개 큐슈나 대마도 지역에 이제 애들이 온 건데 얘네들은 원래 상인이 아니었어 상인. 원래 사무라이 계층들이 많아요. 사무라이였는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무라이 특권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상인으로 변신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전 보고 못 고친다고 와가지고 이지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자, 그 결과 의 개항제에서 조총 무역의 30분의 1의 수준이었던 조율 무역액이 나오는 개항 후에 6년 만에 거의 6배가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조총 산미 수요 무역 장정 체결 전까지는 일종의 일본이 독점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요 일기와 관련된 사항이죠. 예, 요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교과서를 이제 볼게요. 자, 거주지 무역 관련된 내용이 있죠. 조계가 형성되고 거주지 무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냐면 객주나 일부 중간 상인들이 이제 축적을 했고 이 거주지 무역 구조도가 나오죠. 그때 외국인하고 생산자끼리 이렇게 할 때 많은 한국인 상인들이 그 뭐냐 중간에서 갖고 이제 많은 이득을 챙겼다. 그 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개항장 객주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쌀을 파서 면제품을 사다. 이걸 미명 교환 체제라고요.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개항 초기에 일본 상인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 자 이들은 개항장 일본 화폐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무역 활동을 했다. 반면에 조선은 무관세 무역을 이제 이용하면서 재정 수익과 국내 사업 보호할 자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무관세 무역은 이제 조율 무역 규칙,
조일통상장정에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상인은 조선의 영국산 면제품을 두어 판매했고 그다음에 쌀, 콩, 소가죽을 사들여서 일본을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일본과의 교역은 그 당시 조선의 일부 지주들이 곡물을 팔아 부를 축적하는 기회를 되기도 했고 하지만 일본 상인들이 대량으로 곡물을 사들여서 대다수 이제 백성들이 곡물 가격이 올라 고통을 겪었다. 한편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쌀을 사들어가면서 일본의 곡물 가격이 낮아졌다. 낮아진 곡물 가격으로 일본은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고 저고가 저임금 정책을 펼칠 수 있었죠. 그래서 가격의 어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거죠.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명 교환 체제에 한해서 뭐냐면 일본과 우리나라 영향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개항장에 넘어서 이제 무역을 이루어지자. 그래서 이제 조총산민 수요 무역장 통해서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일본도 이제 그걸 또 얻고 싶어서 그다음에 조일통상장정을 얻게 되죠. 대신에 이제 두 개를 주고 한 개를 받았죠. 관세 부과와 방공령을 수용하는 대신에 체육 대우를 관철시켰다는 거.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관련된 내용 요거 이제 있고 그 과정에서 뭐 개항장 객주 같은 여러 상인들이 타격을 입었고요. 그리고 정가 일본이 조선에 판매한 건 영국산 면제품인데 이게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들어올 때는 상하이에 구입한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판매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상하이와 홍콩을 둔 곳을 판매한 거예요. 근데 일본 상인들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상하이에서 홍콩을 가져온 것을 뭐 일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 가격만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그 대신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일본산 면직물을 이제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또한 갑신전변 이후에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에서 더욱 쉽게 활동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제 청일전쟁 직전에 조선의 수입에 비해서 청과 일본이 차지한 비중이 비슷해졌다. 여기 이제 그 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약을 보는 조일무역 변화 중에 이제 강화도 조약, 조일무역 규칙, 조일통상장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 이권을 침탈하자. 그래서 아가팔천 이후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왕실을 보호해준다는 접근했고 그 고종도 열강의 보호를 기대하면 이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들만 이제 보시면 안 되고 강압 측면에서 보시면 안 되고 고종도 그 당시에 이권을 나눠주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권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볼게요.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은 조선의 자본 형성 기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권 침탈 과정에서 수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농민의 통치까지 침탈되었다.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웅상금강이죠. 그 웅상금강을 좀 볼 필요 있어요. 이게 진짜 노른자 땅인데 볼게요. 1895년에 미국인 모스는 알렌의 주순호, 이 알렌은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야. 이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들어왔죠. 이 사람 선교사면서 의사예요. 그 의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왕실 치료해 주면서 좀 점수를 딴 다음에 공사가 됐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권을 그 미국에 넘겨줬던 사람이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 1890년 미국의 모스는 알렌의 주소로 조선에서 운상관광 체육 특허를 얻었다. 고종 25년간 독점된 체육권과 설비 및 자재들 무관세 통과,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웅산공강은 25% 넘겨받았다. 자, 이후 미국의 헌트가 웅산금강 체육권을 인수한 뒤 동양 합동 강업 주식회사를 차려서 웅산금강을 개발했다. 헌트는 고종이 소유한 지분을 사들인 대신에 매년 2만 5천 명 상납하기로 했으며 계약 기간이 연장됐다. 있죠. 그래서 이 웅산공강은 이제 한동안 일제강점기 때도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제에 넘겼죠. 이 부분은. 예. 자, 그리고 요 밑에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렌 보면 이 알렌은 미국인 선교사고 위사인데 갑신전면 때 민영익을 친화한 계기로 고종의 어의가 되었고 이후 외교 자문을 맡았다. 그러니까 알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한제국의 많은 이권을 미국의 헐값을 넘겨줬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앞에서 얘기한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넘어가요.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났어. 스티븐슨. 스티븐슨과 함께 알렌은 진짜 쳐 죽일 놈이에요. 쳐 죽일 놈.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일본의 침략의 기대를 장악하다.
침략의 기회 철도 장악하는데 철도 부설권 같은 게 거의 이제 일본이 했죠. 그 과정들이 쭉 있는데 요거 이제 각자 보시고 너일 전쟁 직후에 군사적 이용할 목적 프랑스가 반환 경의 철도 부설권을 강타했다. 이거는 한국 정부부터 이제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좀 볼게요. 프랑스는 작은 부주고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매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높은 가격으로 협상이 태교되지 않자 경의철도 부설권을 대한제국에 반납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이제 반납한 걸 이제 처음에는 대한철도 주식회사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내부에 이제 소관 넘어갔죠. 자, 일본은 너일 전쟁 이후 군사력이 필요하다면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경의선 부속권을 강타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 철도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이렇게 보면 자, 일본은 이러한 건설한 철도를 이용해서 대한제국의 곡식과 상품을 부산으로 직결시켜 일본에 가져갔는데 특히 부산뿐만 아니라 전라도 그 호남 지역에 이제 그 미국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 만든 게 군산항이죠. 이 군산항도 일본 애들이 만든 거야. 얘네들이. 자, 그리고 너일 전쟁과 한일 의병의 운동을 탄압한 군병력을 이 철도로 이동했죠. 그래서 그 앞에 했던 이제 경의선, 경부선 이런 것도 너일 전쟁 때 군사용으로 먼저 개통을 했어요. 얘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화폐정립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그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개항의 일본은 조선의 금융을 장악하고자 했다. 일본의 제은행은 조선의 해관세를 취급했고 조선의 국고금을 이용하여 금융면에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 진출을 지원했다. 일본은 다른 은행도 조선에 진출하여 금융을 장악했다.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 때 대한제국의 재룡공이 되었던 메가타는 대한제국의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 화폐정리 사업을 시행했죠. 화폐정리사업 경우와 백동와 구화폐는 제은행으로 교환되었다. 그래서 화폐정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각자 보시고요. 그래서 메가타는 또한 국고 출납 업무를 제은행과 를 담당하면서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외액 같은 간행들이 없어졌어요. 네, 외액 같은 간행들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을사늑약 이후에 통관부는 재정 운영의 목표를 식민지화와 기초를 닦는 데 두고 세금을 징수 강하고 도로 항문 건설, 항일 의병 운동 탄압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일본에 도입된 거액의 차관으로 이제 충당하게 하여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켰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이것만 읽어볼게요. 여기 화폐정리사업 관련된 내용이군요. 한번 보죠. 자, 화폐정리사업으로 백동화의 교환 및 환수가 1905년부터 1908년까지 진행됐고 다 공납에 한해서 백동화 통영기간 1909년 12월까지 이제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있고 일본은 백동화의 가치를 갑종은 기존의 2분의 1만, 을종은 5분의 1만 인정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다른 책하고 좀 약간 다른 설명이네요. 여기 갑종은 이제 전체 교환을 해주고 그다음 을종은 2분의 1 이렇게 교환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틀린 설명 같은데 요거는 예. 그리고 이제 다액 교환과 번종의 화폐 교환 불가를 원칙을 내세워서 그래서 이제 다액 교환과 번종의 화폐 교환 불가를 다액 교환이 아니라 소액 교환이죠. 예. 소액 교환만 하고 이제 다액 교환되고 소액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타격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표현이 그래. 그래서 원칙을 세워서 약 400만 원 교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데 대부분 한국인 소유였다. 그 결과 화폐 유통량이 대폭 축소되고 이 전황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 상업자가 몰락하였고 농민의 화폐를 구입하지 못해 고지대를 빌려서 큰 피해인데 농민들은 그 이제 주로 이건 요거보다는 주로 사전에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그 생산 단가에 못 미치는 이제 판매금이 나오니까 생산 단가에 못 미쳐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를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틀린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예. 자,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토지를 약탈하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항모지 개간권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각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하는 대한제국의 법령을 무효화시키고 이게 앞에서 이제 1908년인가 이제 무효화시켰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때 이제 무효화시키면서 부동산 등기 제도도 여기 이때를 기준으로 실시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토지 소유를 합법화시켰다. 그리고 동양척지 주식회사를 세워서 약탈한 토지를 일본에게 매매 양도하거나 한국인 소작식자 식민지 지배에 토대를 닦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경제적 구국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방공령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상권 수호운동, 근대적 회사 운영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도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한국중앙총상회가 그다음 시장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중앙총상회가 상권 수호운동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요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자, 철도나 성박, 제사 등의 분야에서 그다음에 제사라는 것은 씨를 뽑는 그런 걸 말해요. 방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직. 예. 그래서 이제 분야에서 국내 자본을 기반으로 한 회사가 설립되었다. 일본의 금융기관에 진출에 맞서 최초의 근대적 은행 조선은행이 있고 이거 외워두세요. 이 조선은행. 자, 조선은행 비롯해서 한성은행, 대일천인은행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 은행의 역할을 보면 조세금을 취급하나 상인들에 대한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대한제국도 중앙은행을 세워서 그 열강의 금융 침략을 막고 화폐를 근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시도만 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중앙은행 조례 같은 거나 그다음에 그 근본이 태안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잖아요.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대한제국은 대한중앙은행을 설립을 시도하고 근본이 화폐 제도 개혁을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시행이 늦춰졌고 너울 전쟁이 일본의 승리에서 좌절했다. 일본의 방해도 있고 결정적으로 돈이 없었어. 금이 없었죠. 근본이 태안제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권 수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만민공동에서 이권 수운동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만민공동 할 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 어,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일전쟁 직후에 일본은 대한제국 국가 수요의 항모지 개간에서 항모지 개간권을 요구하니까 이거에서 보안회가 그 역할 반대했고 그리고 항모지 개간권을 요걸 철회시켰죠. 이 과정에서 이제 항모지 개간권을 목적으로 농강 행사를 설립했는데 자, 이 보안회나 농강 행사는 이제 나중에 일본의 요구로 해체되고 이제 없어져요. 예.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보안회 운영 요강이 있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국제보상운동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고요. 예. 국제보상운동 취지서하고 그 관련된 이제 사료, 대한매일신보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요 밑에만 좀 읽어볼게요. 자,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에 확산되었다. 자, 이 운동에서 여성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 국제보상운동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대구 남일동 부인들은 남일동 폐물 폐지위원회를 결성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보상 취지서를 남성 참여의 방법만 제시한 걸 비판하고 여성 참여를 추구했다. 아까 이제 페미니즘 관점이 이게 반영이 됐죠. 예. 요즘에 뭐 여성의 이제 참여 관련된 내용이 역사책에 많이 이제 좀 집어넣으려고 해. 이 부분이.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철도 건설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55번이에요. 자, 1번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철도 부설권의 획득에 열을 올렸다. 그 핵심에는 경부선과 경의선이었다. 자, 이들의 철도 노선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대륙침략에 중점을 두고 결정됐다. 철도 건설 과정에서 일본은 경부철도 합동 등의 조약을 맺고 필요한 이제 토지를 약탈했다. 경부철도 합동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경부선 관련된 조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경부선을 통과하는 지역의 정거장 부지는 3만에서 5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요구했는데 이는 당시 도쿄의 대표적인 여기 우에노 정거장이 3만 평을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였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경부철도 합동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예. 교과서 읽어보면 의외로 어려운 되는 내용이 많아요. 심화 탐구 문제들이 주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군용철선 전선 및 군용철도 관련 군인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철도 파괴를 하면 잡아서 죽인 내용이 있어요. 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의 철도 건설 과정은 침략적이었다. 철로 주변의 토지를 약탈해 가까운 헐값으로 수용되었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철도 건설에 강제 동원되었다. 동원된 한국인은 일본의 3분의 1에 못 미친 임금을 받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자, 이에 반발해 한국인들은 철도를 파괴하는 등을 정하자 일본은 이를 무력으로 철저히 억눌렀다. 경부선과 경의선 건설은 심각한 불황에 허덕였던 일본 토공업자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었다. 자, 이들은 경부선, 경의선 공사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여 불황을 극복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합장에 발맞춰서 국제 토공업자로 이제 성장했다. 자, 이 산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회사 중 일부는 후에 이제 일본의 재벌로 성장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좀 너 어떤 재벌인지 좀 알려주죠? 알려주지 않았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1번 보면 경부철도 합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대한제국이 일본의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철도를 제3국에 양도할 수 없게 하여 일본의 독점을 명문화시켰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용 전선 및 군용 철도에 관한 균형을 만드는 게 뭘까? 그래서 일제의 침략적인 철도 건설에 반발한 한국인의 탄압하기 위해서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동아교과서 있는데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 이제 관련된 사유가 있죠. 금강채굴권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 요구에 대응해서 한국인은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그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항무지 개발권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봉안회가 결성되고 일본 항무지 개발권을 저지했으며 일본 인사들은 항무지 개발 목적 농강 일부 인사들은 항무지 개발권 목적으로 농강 행사를 설립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또 봤고 다음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게 이제 뭐야? 천재 교과서죠. 천재 교과서. 자, 여기는 이제 개항제 거유지 무역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이제 거유지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일통상 조약 때 이제 뭐냐면 개정이면서 이제 일본이 그 내지통상권을 얻게 됐고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주로 이제 면직물을 가져와서 중개무역을 했다. 초창기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그 피해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예. 자, 그리고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정을 통해서 내리통상권을 얻게 되면서 이제 외국 상인들과 이제 내륙 침투가 본격화됐는데 그때 영국과도 조용통상조약을 맺게 돼요. 영국과 조용통상조약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판매를 명시했다. 구매만 명시한 게 아니라 판매를 명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는 일본과 서구 열강대 체육대회 근거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 외국 상인들이 내륙 진출이 가능하면서 중개부를 통해서 성장했던 객주 여각 고부 상들이 어렵고 시장 상대의 성과에 크게 위협받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일본 상인들이 이제 대신에 청나라 상인들이 부각된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진출이 활발해져 청과 일본 상인들 상권 경쟁이 치열해졌고 일본 상인의 곡물 수입을 주장한 반면에 청나라 상인들 면제품 판매에 역점을 두고 행상을 확대했다. 이렇게 있죠. 이때 면제품은 영국산 면제품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 청나라 상인들 영국산 면제품 판매가 더 유리하다고 했죠. 유통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청과 일본을 적극적으로 자국 상인을 지원했는데 특히 청은 정치적 영향력, 막대한 자금력, 전신을 이용한 그 신속한 정보망을 전신이 처음 만든 게 이제 뭐냐면 청나라가 만들어줬어요. 이게 바탕으로 조선의 상권을 침탈해 갔다. 그 결과 청일전쟁이 일어난 무렵에는 조선이 청과 일본에서 수입한 총액이 비슷해졌다. 그러나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청나라 상인이 약화됐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서의 청나라 상인 집단과 일본 상인 거주지가 형성됐다는 거,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청나라 상인은 주로 울지도 일대가 이제 있고 일본 상인은 충무 일대에 있었다. 다 이제 울주나 충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야. 일본 상인은 청나라 상인을 배격한다는 의미에서. 자,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열강의 이권 침탈에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 했던 것이요. 요거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청일전쟁과 아간파청을 겹치면서 열강의 경제 침탈은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들은 저마다 체국대우를 내세우면서 철도, 전차, 해운, 어업, 전기 등 수많은 이권을 가져갔다. 러시아는 칠러 대각을 이용해서 그 강산개발권과 산림채굴권을 뺏어갔다. 미국은 강산채굴권과 철도, 전기, 전차 부수권을 이제 차지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도 이권을 차지했고요. 여기 보면 일본이 이제 철도 부설권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한국 토지와 재정을 장악하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그 당시 뭐 일본의 토지 투자와 농업임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재정공무원 왔던 이제 메가다가 전환고를 폐지시키고, 제은행을 이제 뭐죠? 한국은행을 이제 그 중앙은행을 지위를 갖게 되고, 그 밑에 화폐정리 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죠. 요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일본은
국내부에 소속되어 있던 많은 세목을 탁지부로 돌려요. 왜냐하면 국내부는 이제 고종이 이제 알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 그 간청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적인 이제 했던 탁지부로 이제 돌려놨다. 그래서 이 결과 대한제국의 항실 재정이 축소되어 재정적 정부 재정은 통합됐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그 고종의 어떤 돈줄을 이제 쟀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일본 정부는 고종이 해외에 보관했던 많은 그 계좌들을 다 자기들이 뭐 찾게 해서 자기들 이제 신복들 자기들 스파이를 파견해 갖고 그 뺏어왔죠 또. 그래 갖고 이제 그 자기 일본 그 고종의 어떤 비자금들을 가져가서 써먹었죠. 그래서 있는 내용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경제적 고국운동인데 요게 상권수호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보시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이제 그 상인들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몇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한편 개성상인들은 수출의 유통을 확대하여 서울 이북의 상권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경강상인은 일본의 세국 운반을 독점하여 어가자 징기선을 구입하여 이에 대응했고, 정부에서도 간민학자로 세운 해운사 회사 이윤사를 만들어 세국 운반뿐만 아니라 화물과 승객 수송까지 산업을 넓혀나갔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윤사라든지 그다음에 징기선 이제 뭐 경강상의 징기선의 구입들이 자기 돈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자기 돈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 전라도나 이런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에 가갖고 이제 뜯어내려고 했죠. 예, 전운사 같은 걸 파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전운사 폐지를 요구했던 것이 징기선을 만들어서 이제 구입한 건 좋은데 그 자금을 왜 자기한테 뜯어내냐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전운사 폐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윤사는 갑오개혁 이후에 조세 급납하고 세국 운동이 줄어들면서 쇠퇴했다. 그래서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때 조세 급납화 관련된 기억이 있잖아요. 자, 외국 상인들의 이제 상권 침탈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시청 상인들이 그 시위와 동맹 철시를 했고, 그다음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이 한국중앙총상회는 상권 수호 운동에도 독립협회와 함께 이제 자유민권 신장 운동을 또 전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설 같은 게 있죠. 6.1주의 쓴 회사설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방공령을 선포하다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경도와 항해도 관찰사 내린 방공령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본이 항해를 걸게 되고 방공령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근대적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인데 여기는 이제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수입 제품과 이제 경쟁이 심하지 않는 유기는 이제 구리 그릇 같은 재사용 그릇 같은 거 있죠. 이걸 만드는 거 해서요. 유기와 제철공업 등은 국내 수요의 확대 심과 더욱 발전했다. 조선의 유기 산업은 합작회사는 근대적 운영. 이 합작회사를 대부분 상회사예요. 그 당시에 근대적 형태로 운영되기도 했다. 면직물 생산은 이제 수입산 면직물의 타격을 받았으나 종로 집조사, 한성 재직회사 등을 통해서 민간 자본을 설립되어 근대적 기기로 생산을 늘려갔고요. 자,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 안에 이제 조선은행 같은 것들이 설립됐다는 거 앞에서 있고, 해운업도 이제 대한협동 기선회사와 우체 기선 회사들이 설립됐고, 철도 부서에 참여하는 이제 그 토건회사도 이제 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의의가 한계가 있죠. 은행과 회사가 설립된 후 자주적인 근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그러나 은행은 일본의 금융자본을 계기로 금융자본에 종속됐고, 특히 메가드 화폐 개혁 때 많이 이제 일본 자본 쪽으로 넘어가요. 그 기업도 자금의 기술 보조이나 일본의 방해와 탄압으로 민족 자본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대한청일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청일은행이 상업은행의 전신이거든요. 지금 상업은행 없었는데 그 예전에 있었죠. IMF 이전까지. 그 IMF 이후에 이제 통합돼 갖고 우리은행인가 신한은행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 대한천인은행은 이제 상업은행 전신으로 조세를 관리하고 일반 은행은 이제 일반 은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목표로 설립했다. 그래서 항시에 지원하되 상인층의 주도로 설립됐으며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청나라상인도 거래하는 은행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영치왕이 주주였다니까 이게 그 고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시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국제보상운동 있죠. 그래서 그 국제운동의 보상에 된 배경이 여기 있고,
국제보상운동이 있고 그 과정들이 쭉 있어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통관부의 횡령 혐의로 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 실패하고 말았죠.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유네스코가 국제보상운동 기록물도 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유네스코가 이제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증재를 했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도 뭐 금보기 운동이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인제 미래인 교과서인데 미래인 교과서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